오늘은 부동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에 대치동 키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치동 키즈입니다. 네, 조사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15년 차 부동산 투자자이고 대치동에서 학창 시절을 난 대치동 키즈라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6만 명의 구독자랑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신간을 하나 내게 돼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간의 이름이 부동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 좀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거 두 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책이 이제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라는 책을 이제 2020년 6월에 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한참 이제 급등장이었던 시절에 하락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하락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책을 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년 만에 이제 그 시장이 이제 많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 방향을 좀 잡지 못하고 요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금융위기 때 하락장 때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이제 그분들과 이제 블로그에서 서로 댓글로 소통하면서 이제 받았던 그런 질문들을 같이 엮어서 책으로 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00건 정도의 댓글들을 모아서 그 중에 이제 공통된 부분들을 뽑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Q&A 식으로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로 이제 엮어서 해법을 이제 제시한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책의 부제로 금융위기 하락장을 먼저 겪은 투자자의 현실 조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때랑 지금이랑 혹시 뭐 또 같은 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책에 프롤로그에서 좀 쓰긴 했었는데 요번 하락장이 금융위기 때랑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금융위기 때랑 IMF 때랑 한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좀 받고 있는데, 그리고 저 주변에 이제 뭐 건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나 뭐 아파트 하는 투자자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당시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도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더 좀 힘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리가 이제 5%에서 2%로 떨어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금리로 인한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매매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마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무리해서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지금보다 이게 크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금리가 0.5에서 지금 3.25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6배 이상 올라간 상황인데다가 이제 매매가까지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거래량도 없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제 전세가도 같이 이제 폭락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팔리지 않는 거에 대한 고통에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중고를 같이 겪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더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IMF 같은 정도의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외환의 위기랑 금융위기가 같이 겹친 시기였지만, 지금은 금융 시스템의 문제까지는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또 뭐 큰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그때 IMF 때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약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서브프라임 때도 보니까 집값이 빠졌다가 좀 다시 올랐다가 빠진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서브프라임 때는 그때는 저거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제 집값이 떨어졌어요. 근데 집값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는데 그 규제 중에서 이제 매수를 자극하는 규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DTI를 좀 많이 풀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근데 유동성이 마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 효과가 좀 바로바로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실 보금자리 주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제 반값 아파트라는 거를 막 홍보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반값 아파트에 몰리면서 이제 구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꺼지면서 이제 하락을 부추기다가 그런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매수를 자극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제 과열되는 상태가 또 이어지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조금 네. 궁금한 게 뭐 미래일은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네, 이런 추세가 네. 좀 더 이렇게 지속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몇몇 분들은 또 내년에 네, 네. 반등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금리에 따른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금리로 인한 고통이 사실 가계를 위축시키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이웃들하고 좀 이렇게 댓글로 얘기를 해보면 요새 조금 많이 듣는 사연이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출 이자는 고정비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늘으니까 변동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변동비를 줄이는 게 어떤 그 삶의 질하고 관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로는 지금 1주택자 분들 중에서는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놔서 대출을 갚고 월세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그 정도까지 수준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요게 비단 이런 어떤 1주택자라든가 아예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전세 금리가 엄청 오르다 보니까 전세를 빼서 더 낮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세도 공실이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같은 분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예. 근데 또 이제 건물 갖고 계신 부자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월세 5% 이상 받으시는 분도 지금 마이너스 월세가 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좀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 금리의 영향이 무주택자부터 시작해서 다주택자를 넘어서 어떤 자산가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 5%그 상가.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상황을 풀려면 이제 금리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쓸 돈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금융이기 때문에 많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책이 잘 안 먹히는 이유도 사실은 시장에 돈이 마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시장에 돈이 마르지 않았던 금융위기 때랑은 조금 얘기가 다른 상황이죠. 네. 예. 그 지금 금리가 3.25인데 네. 내년에 뭐 3.5에서 3.75가 정점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럼 좀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듣는 거로는 3.75가 넘어가면은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얼마 전에 뭐 어저께인가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지만 뭐 완화에 대한 거는 꿈도 꾸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예, 정책적으로 어떤 그런 실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임금을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지금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래등 사이에 새우가 터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
뭐 더 오를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쉽사리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만 돼도 힘든 네. 거죠, 사실. 지속만 돼도 힘든 거죠. 이게 얼마나 지속되냐 사실은 더 올라봐야 앞으로 여태까지 더 오른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야 한계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의 문제는 얼마나 지속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네. 예.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무슨 하락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거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직 뭐 거래가 되는 거가 어느 정도 절대적인 양이 나와야 그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락이 좀 금방 끝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락이 진짜 뭐 5년 이상 가실 거라고 네. 되게 다양하게 네, 네.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대치동 기자님께서는 네. 물론 또 어떤 변수가 터져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디에 가까우신 것 같으실까요? 일단은 지금이 하락장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뭐 상반기랑 하반기의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이제 침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침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거래량이 늘어야 하락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바닥기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저는 하락장을 두 개의 구간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쇠퇴기라고 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랑 매매가가 같이 떨어지는 그 시기. 예, 그리고 바닥기라고 해서 이제 가격이 바닥에서 이제 하향 안정권이 돼서 이제 바닥을 지지하는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쇠퇴기에는 이제 거래 절벽이 생기게 되죠. 일시적으로나마. 왜냐하면 이제 상승장에서의 관성을 갖고 있던 매도자들은 호가를 올리는데, 이제 하락장에서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매수자들은 금매 이하가를 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서로 매칭되는 가격의 갭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전세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매매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전세로 돌리던가 아니면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로 가던가 이러면서 매매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그런 상황이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쇠퇴기에는 이제 급매가 속출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급한 매도자들은 매수가 원하는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맞추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급매물이 하나씩 출현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은 괜찮은데 고를 수 있는 물건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기로 가면 급매가가 평균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도자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하나둘씩 이제 그 거래 가격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하향된 가격선의 매물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매수자가 원하는 호가랑 매도자가 원하는 호가가 이제 접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일종의 0점을 맞추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매수자도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옮겨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실거주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거래에 동참을 하게 되고, 이제 매도자는 이제 안 팔리던 거에 대한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나둘씩 거래가 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을 형성하는 건데, 지난 금융위기 때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살아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락장에서도 거래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시기다 보니까 거래 절벽의 상황이 좀 더 이어졌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하락기를 바닥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락장은 아마 바닥기가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좀. 그래서 지금은 그 바닥기 앞단계인 그러면 쇠퇴기 정도.
예, 근데 지금 바닥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 예, 것 제가 보는 바닥 민심은 음. 지금 일부 지역은 한 많게는 50%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뭐한 30에서 50% 정도 떨어진 데서는 거래량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예,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은 살만하다라는 가격선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진짜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보니까 막 15억 하던 집이 8억 돼 있고 네, 11억 그렇죠. 하던 집이 5억 5천인가 막 돼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특수거래 아니냐, 아니면은 뭐 속칭 얘기하는 다운거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점점 그렇게 일반화된 거래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되게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보시나요? 이게 하락 속도가? 네,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하락 속도가 빠른 것 빠르죠. 같아요. 네. 음.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락 속도를 부추긴 듯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근데 하락 속도가 급한 만큼 또 일종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생기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래서 뭐 그게 대세 상승이라고 하기는 어렵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반등은 좀 내년 정도에 한두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집값이 몇몇 지역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데이터로 나오는 게 40에서 50%가 빠졌잖아요. 네, 정말 많이 빠졌는데 네. 여기서 혹시 더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은 단기간에 빠졌어도 충분히 40, 50%면 빠졌지. 그러니까 네. 원래는 한 3년에 빠지는 거 1년에 빠졌어도 네. 2년이라는 기간을 더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 정도면 그냥 충분히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 그거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사는 사람의 심리에 따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들은 지금 거래를 할 때 매도자한테 대부분 한호가 정도 더 낮춘 거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줄어드는 시점이 돼야 이제 바닥에서 좀 굳히기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계속 조금 더 낮은 가격들을 좀 원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침체기에서 이제 바닥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네. 바닥기에서 이게 이제 다시 언젠가는 뭐 회복기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렇죠. 뭐 일단 변곡점이라는 게 있겠죠. 네. 그럼 그 변곡점까지는 그 바닥기간에서 머무는 기간이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뭐 기간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와 관계없이 그 바닥이라는 기간은 분명히 있죠. 예,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예, 거래량이 그래도 예년 수준만큼은 좀 살아나야 거래량이. 좀, 예, 왜냐면 이게 주식에서도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도 하셨다고 책에. 예, 예, 그냥 맛만 봤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그런데 예,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어떤 그 다져가는 기간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네네네. 그분들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법. 네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모아주시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먼저 무주택자분들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조금 많이 하락한 곳은 집을 사도 될까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냥 금매로 사서 금매로 팔고 금매로 사서 그렇게 넘어갔을 때 갭이 그러니까 차이가 자기 돈이 들어가는 그 차이가 급등장이나 상승장 때 어떤 차이보다 적다면 넘어갈 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원래대로 넘어가려면 한 3억 정도의 집값 차이가 생겼는데 지금은
자기 집도 떨어졌지만 갈아탈 곳이 더 떨어져서 떨어져서. 왜냐하면 갈아탈 곳이 더 인기가 있었으면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 거를 싸게 팔고 싸게 넘어갈 때 비용이 2억 정도가 든다. 아, 그러면 넘어가요. 절대적으로는 이익이니까요. 그러면 넘어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더 많이 든다 그러면은 뭐 넘어갈 시기는 아닐 거고요. 책에서 그 부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 하락장에서 갈아타는. 네. 왜냐하면 음, 하락장에서 갈아탈 때는 자기 집이 팔리지 않으면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 집이 낮게 파는 걸 아까워해서 아니면은 그거를 높게 판다라는 전제를 깔고 갈아탈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는 그 집이 못 팔아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승장의 문법이죠. 예.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자기 집을 최대한 신속하게 팔아서 그 다음 상급지로 금매를 신속하게 잡아서 넘어가는 게 필요한데 네. 그러려면은 자기 집이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를 굉장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져서 평시보다 넘어갈 때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면 넘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무주택자분들은 사실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사이클을 좀 더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은 사이클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갈아타나 하락장에서 갈아타나 다음 상급지에 대한 갭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전세금이라는 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집을 사셔야 되는데 전세금은 고정 금액입니다. 그렇죠? 사이클이 그냥 상승장이라고 전세금이 늘어나지 않죠. 하락장이라고 전세금이 빠지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정 금액인 전세금을 가지고 더 작은 갭으로 가려면 사실은 하락장으로 가는 게 이론상 맞는 거죠. 예.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시죠. 왜냐면 넘어갔다가 집이 더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손해 심리가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내가 집을 샀을 때 올라간 기대 심리가 있지만 그렇죠. 하락장에서는 그런 기대 심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논리상으로는 하락장에 가셔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보통 한 집을 살 때요. 네, 야, 많이 빠졌는데 네, 그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바닥을 제다보면 못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사는데 그래도 뭐 밑으로 한 몇 %까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감안하는 정도. 그런 게 있을까요?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감수하시고 살아. 네. 보통의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저는 이거 되게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은 지나봐야 네. 알죠. 예.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상으로 보면 바닥으로 내려갈 때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가 어딘지 모른다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5억에 샀는데 다음날 4억 8천이 되면 이제 손실감이 생기니까 보통 언제들 많이 사시면 상승이 시작될 때 사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예. 근데 상승이 시작될 때도 좀 긴가민가 하시죠. 또 내려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분위기가 완연해지거나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제 집을 좀 본격적으로 많이 사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심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언급해드릴 필요가 없지만 그 심리를 뛰어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상승으로 고개를 들 때 사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전세 대란이라는 뉴스 기사가 이제 나는 시점이에요. 예.
전세 대란. 네, 왜냐하면 음. 전세 대란은 앞으로도 이제 날 타이밍이 이제 오겠죠.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이제 월세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을 할 거고,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지지부분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세로 많이 그쵸.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살 리가 없죠. 예, 음. 기대 심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전세 음. 물량은 줄게 될 거고, 그러면 언젠가는 전세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전세가도 조금씩 오를 거고. 전세가도 이제 오르기 시작할 거고, 음. 예, 그러니까 내 집을 사고 싶은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전세가가 오르는지를 음. 유심히 좀 챙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음. 그러면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지별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단지별로 다 다르죠. 뭐 단지까지 제가 네.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이 보편적인 요거를 이제 단지에 네, 적용을 자기가 해서 사고 싶은 단지의 전세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네. 잘 챙겨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혹시 이 전세 대란 외에 또 뭐 한두 개 정도 더 있을까요? 이게 이런 신호가 나오면 바닥에 근접했고. 일단 전세 대란 이전에 나올 신호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먼저일 거고요. 거래량. 예, 왜냐하면 실질 거주하시는 분들은 먼저 움직이시기 때문에 예. 어차피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에 관계없이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이의 학업이라든가 뭐 이런 생애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해도 시기를 안 보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먼저 좀 반응이 올 거고요. 거래량 반응 이후에 이제 전세가의 어떤 그런 반등이나 이런 조짐들이 그 뒤를 이제 따르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챙겨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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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네. 지금 현재 그 서울하고 네 곳, 과천, 북남, 분당, 하남, 광명 여기는 이제 규제가 풀리지 않았잖아요. 네네. 혹시 이곳이 앞으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럼요. 예, 풀리겠죠. 어. 뭐 언젠가 풀릴지는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이것들이 한꺼번에 풀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뭐 갈수록 뭐 하락장이 더 깊어지거나 뭔가 거래량이 떨어진다고 하면, 예, 여기도 언제든지 풀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와 여기도 풀리는구나. 와. 예. 그래서 사실 실제로 지금 이제 수도권이 풀리고 나서 재밌는 현상이 생겼는데, 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풀어졌는데 서울이 안 풀어질 거라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매수의 방향을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쪽으로 좀 가시는 분들도 진짜요? 좀 생기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예. 뭐 누가 봐도 음. 다음 수순으로 보인다면,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 그 중요한 거는 짜잘한 거 10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한 개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내 돈 1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쵸. 근데 하락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 돈 1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점점 좋은 것들도 범주에 들어가게 될 거고, 지난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뭐 1억을 가지고 강남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번 장이 아무리 하락한다 그래도 1억을 가지고 네. 강남 살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갭이 크던데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돈의 크기가 늘어났으니까요. 절대적인 이제 통화량은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1억으로 강남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1억으로 살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상승장에서 1억으로 지방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점점
이제 수도권 남부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수도권 중부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거를 사야 다음 상승장 때 가장 순번이 빨리 올 거 아닙니까? 예, 상승의 온기가 가장 먼저 올 만한 순번을 사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네. 예. 근데 그 통화량이 늘었는데 네. 매가는 그렇게 올랐는데 왜 전세가는 그만큼 안 오른 건가요? 사실 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많이 오르는 이유는 매가는 실수요에다가 투자자가 같이 붙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세는 실수요 100% 실수요로만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매가가 오버슈팅이 더 일어나겠죠. 예. 그러면 그런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것들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서 예, 그건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급한 놈이 우물을 파겠죠. 예. 그러니까요. 참. 그 비과세도 보니까 거주에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보유만 해도 네. 뭐 상생 임대인제도 그런 것도 좀 완화시켜 준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거를 또 정책 요런 거를 어떻게 좀 풀어주는지에 따라서 이게 또 바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네, 아무래도 정책이 풀어지면은 그에 따른 뭐 거래량이 산다던가 이런 쪽에서 어떤 그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정책이 그 어떤 신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 정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값이 뭐가 되느냐가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예상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계속 물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 조정 지역 풀어줬을 때 풀어주는 그날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또 물려 있고, 예, 수도권 조정되고 나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더 물려 있고, 예, 그게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인데 그러면은 정책 효과보다 더 상위에 지금 심리를 묶어놓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도 그 효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책에 보니까 그 내가 살 수 있는 집, 감당할 수 있는 집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감당 가능한 집 요게 네. 아무리 집값이 싸졌어도 네. 감당 못하는 범위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혹시 그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기준이긴 할 텐데, 뭐, 내가 이 집을 사서, 그야말로 이 집을 내가 살면서 내야 될 비용들에 대해서 감당이 가능한가를 따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가 내 가계의 절반을 차지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신혼부부 같이 뭐, 별도의 비용, 육아 비용 같은 것이 들지 않는 부부라면, 뭐 그러면 감당 가능한 집이겠죠. 근데 뭐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내가 대출 이자로 써야 될 퍼센테이지가 가계의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를 넘어가는 대출을 받을 경우는 이제 감당이 어려운 집이 되겠죠. 예, 그런 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게 상승장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방송들을 좀 보면 제가 좀 들을 때는 약간 소비를 위축시키더라도 네. 절약을 하더라도 네. 집을 좀 비싸게 조금은 무리한 느낌으로 사는 네. 그런 메시지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메시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득 연한이 앞으로 좀 늘어나는 근로소득이 좀 늘어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연한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연봉도 좀 늘어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이자가 뭐 가계의 한 뭐 50%가 넘는다고 치더라도 뭐 그게 한 10년이나 5년 후에는 뭐 4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점점 낮아질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예상이 된다 그러면 살 때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서 좀 더 나은 집을 살 수는 있겠지만, 음,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죠. 네. 왜냐하면 맞벌이 하던 집이 외벌이가 될 수도 있고, 음, 예.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뭐 수도 아이가 있고, 태어날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갑자기 부모를 아프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프실 수도 있고, 부모가 음. 봉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그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먼 미래를 잡아서 지금을 너무 희생하는 거는 음, 예,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아닌가. 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5년 정도의 미래를 보고 음. 계획을 짠다 그러면은 뭐 5년 정도야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의 계획을 보고 지금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 하락장을 10년을 경험해 본 제 입장에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10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되게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실거주의 완성, 네. 그 다음에 투자를 생각하는 거. 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의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상담도 그다음에 많이 예, 하고. 그 상담적으로도 그렇게 보면은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딜 가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뭐 너무 대부분은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는 세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자기 형편에 맞게.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갈아타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갈아타는 중간에 이제 막 시장의 들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다른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신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투자를 해서 하더라도 다들 나중에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갈아타는 데 다 쓰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수익이 나서 수익을 가지고 이제 갈아타는 데 쓰시는 건 뭐 더 나위 없이 좋지만, 사실 현실이라는 게 뭐 매번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내 집을 더 가는 게 우선이냐, 이런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월세 살고 투자하고 예. 막 이러시는 분들. 뭐 월세 사고 투자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결국은 그분들의 국도적인 심리는 최종 목적지에다 미련이 남는다는 거죠. 예. 이 집에서 내가 머물고 다른 투자를 막 하지만 그 미련을 계속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있구나. 그렇죠. 음, 그래서 결국은 글로 가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돌아서 가는 꼴이 되니까. 조금 더 벌려고 예, 투자를. 결국은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음. 시간적으로 돌아서 가는 건데, 그럼 근데 사실 내 집을 갈아타서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비과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짜잘하게 버는 돈보다 세금으로 버는 돈이 훨씬 크거든요. 예. 세금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비과세는 결국은 졸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자산의 크기를 늘리려면 결국은 다주택자가 돼야 되고, 뭐 수익형 건물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비과세는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집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과세를 최대한 빨리 활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심적으로 미련이 남지 않고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전제는 이제 최종 목적지에 대한 타협은 분명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집값 뭐 1억 5천만 원짜리 사시는 분이 한남 더위를 꿈꾸는 거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내 집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예. 투자를 또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외에도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또 목표가 있는 분이라면 사실 집 한 채로 계속 끝까지 가는 거는 경제적 자유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은 없으니까. 네.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동남권으로 따지면은 뭐 강남 분당, 뭐 용인 뭐 이런 네. 편이는 뭐 한 분당쯤에서 타협하고 그렇죠. 이렇게 수익형도 좀 있고 네. 이래야 이제 경제적 자유가 그렇죠. 되는 이게 노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 저희가 집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셨군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그 책에서 또 재밌었던 게 금매를 잡는 노하우가 있다고요. 네, 금매요. 네. 네. 사실 금매를 잡는 거는 이게 금매를 내놓는 사람의 심리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금매라는 거는 급해서 내놓은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내놓은 물건이라는 얘기는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시간에 대해 쪽으로 보통은 이제 시간적인 쫓김 때문에 그렇게 내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이게 진짜 금매인지 아닌지를 좀 먼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이 로얄층하고 뭐 저층 사이에 원래 갭이 한 1억 정도였는데 그게 뭐 7천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어디가 금매인가요? 로얄층이 금매죠. 예. 저층의 사람이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네. 예. 근데 반대로 원래 가격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7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1층이 금매죠. 네. 왜냐면 로열층이 가격을 더 올릴 일은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가 금매인지 음. 살펴보고 거기에 이제 이 금매랑 이제 실거래가랑 또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실거래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인데 금매라고 뭐 올렸는데 1억 2천에 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말만 금매인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가 진짜 금매가 뭔지를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예. 내가 진짜 산다라는 좀 확신을 주면서 뭐 경쟁자를 좀 차단을 시키고 경쟁 매수자를 차단을 시키고 뭐 그 상황에서 뭐 좀 이제 호가를 더 협상을 벌인다던가 잔금을 좀 빨리 치른다든가. 뭐 그렇죠. 보통 뭐 둘 다 하면 더 좋고요. 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금매를 잡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책에서 서술해 주셨던 금매는 네. 부동산에 안 나와 있나요? 그 네이버에? 네이버에 금매 딱지는 되게 많습니다. 어. 근데 그냥 붙여달라면 붙여주는 거라서 어. 사실은 네. 그랬구나. 근데 진짜 금매가 뭔지는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직접 가서. 예, 직접 가서 볼 수도 있고, 예, 이 사람이 진짜 급한 건지, 예, 아니면은 그냥 안 급한데 호가는 그러니까 표시가는 전혀 금매스럽지 않은데 그냥 금매를 붙인 물건 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 아파트의 단지에서 자기네 가격을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네이버 가격상에서는 이제 일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도 좀 그렇구나. 일어나기 때문에 네. 실제 금매들이 네이버상에서 표시가 안 되고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는. 예. 그렇구나. 예, 그 중개사 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네이버에는 안 올리시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맡기셔야 되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역에서 또 밑보이면 안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입주 물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입주 대란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보니까 2023년부터 한 2025년까지 그 서울의 주요 지역, 네. 강남을 포함해서 이게 입주 물량, 분양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하락장에서 보면은 이제 반포자이 굉장히 유명한 이 단지도 미분양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네, 저는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내년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 반포에 내년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의 요번 상승장에서 강남 아파트의 이제 소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있는데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다른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가지고 그러니까는 외지 투자자들의 비중이 또 있다 보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이런 물량이 많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은 입주 물량에도 전세가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역전세네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를 최고가로 맞춰가지고 개별을 해서 산 사람들인데 아파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전세가도 상당히 높거든요. 네, 역전세 그러면 그만큼 역전세가 났을 때 이제 내줘야 될 돈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 수억 원씩을 내줘야 되니까. 와, 근데 그렇구나. 그렇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강남에 사신 그 아파트를 사신 분들도 없어요. 그렇죠. 강남에 아파트를 갭으로 사신 분들이 여윳돈으로 사셨다기보다는 연끌로 사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분명히. 근데 추가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2, 3천 역전세 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2, 3천을 구하지 못해서 그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갭으로 사신 투자자들 분 같은 경우는 전세에다가 후순위 대출까지 받아서 사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예, 추가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돈 2, 3천에도 흔들리는데 뭐 5, 6억씩 네. 뭐 7, 8억씩 빠지는 전세가를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진짜 역사의 반복이네요.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뭐 리스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울이 만약에 그런 주요 지역들이 조금 흔들리면 네. 다른 지역들도 좀 불보듯 뻔한 거 아닐까요? 뭐 일종의 파장 효과가 나타나긴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신규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사는 전세를 어딘가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전세를 이제 나가게 되면 나간 쪽에서는 또 전세 수요를 맞춰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또 반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입주하는 곳 자체의 어떤 전세 물량까지 같이 겹쳐서 뭐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좀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제가 또 풀릴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입주 대란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런 시기까지 지금부터 돈 최대한 모아가지고 네. 한번 그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유효할 수 있겠네요.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울 지역의 강남 쪽을 좀 여쭤보긴 했지만 다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구에도. 네, 뭐 상황은 다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 하락장에서 네, 이번에 이제 내신 책이 부동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고 부재가 금융위기 하락장을 먼저 겪은 투자자의 현실 조언인데 혹시 하락장에서 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절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안 않아요. 좋아하죠. 예, 왜냐면 이게 좀 경험을 해보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는 없고 절대로 일어나는 것도 없더라고요. 네. 네, 뭐든지 일어날 수 있고 뭐든지 안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뭐 하락장이라고 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던가 뭐 그런 거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것보다도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번이 되도록이면은 앞으로 올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순번. 예,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상승장의 온기가 먼저 올 것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자. 예, 왜냐하면 다 같이 떨어질 때는 견딜 수 있어요.
왜냐면 아. 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너도 떨어졌고 음. 모두가 힘들 때는 서로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승장의 온기가 오면서 하나둘씩 하락장을 떠난단 말이에요. 음. 예, 손을 흔들면서 고마웠다 아. 그러면서 나 먼저 나갈게. 음. 근데 그거는 순번이 빠른 순부터 간다는 거죠. 야, 예. 그렇구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기가 오면 견디기가 더 힘들어져요. 음. 예, 많은 분들이 지난 하락장에서도 끝까지 견뎠다가 본전에서 다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 2016, 15, 16년도에 파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10년 견디셨는데. 네, 그 이유가 그런 일 때문이거든요. 하나둘씩 가는데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는 거죠. 음. 예. 그 코로나 때도 주식에서 뭐 피어 오브 미싱아웃, 뭐 포모 현상, 그쵸.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근데 예. 또 갈아탔다가 또 실수해가지고 또 그렇죠. 자산 깎아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 뭐 경험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결국은 다 올라요. 상승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 근데 그거를 요번 장에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다음 장에서 그거를 그대로 그렇다고 그 자산들을 다 갖고 계실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가장 힘들죠, 사실은. 네. 그래서 순번이 있다. 예, 네. 순번이 있다. 음. 뭐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이제 돌고 돌면서 내려오는 그 입지 서열에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사람들은 가장 좋은 거부터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거부터 몰리면서 좋은 게 가격이 오르면 올라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지면 그 밑에 거에 몰리고 그 밑에 거에 몰리고 이런 식으로 순번이 생기는 건데 예. 또 돌 다음에 또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까지 다 사람들이 몰려서 다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다시 사이 위를 보는 거죠. 그 사이에 위는 또 올라가 있고. 예, 위는 또 정체돼 있으면 이게 또 싸 보이네. 그럼 또 이게 그렇죠. 또 그걸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고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하락장이 되면 일단 모두가 출발선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부터 오르겠죠. 네. 가장 싼 가격에. 예. 그러니까 순번을 최대한 빠른 걸로 좀 사라.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을 쪼개서 사기보다는 가진 돈을 가지고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사는 게 하락장에서는 그 투자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쇠퇴기에서 바닥기로 가는 어떻게 보면 초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초입인지 아직 안 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뭐 그래도 초입이네. 조금 예, 거래량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혹시 무주택자분들은 그래서 지난 상승기 때 좀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시고 도저히 이제 저 집이라는 거는 내 사전에 이제 없어진 거다라고 네. 좀 좌절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무리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든지 우선 버티는 방향으로 무리하신 분들은 사실 구조조정을 좀 하시고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힘들면 구조조정 하잖아요. 구조조정 하는 이유는 체력을 버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A부터 C가 있다면 그걸 다 갖고 가다가 퍼지면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것부터 팔게 되거든요. 그러면 A를 판다는 거죠. C를 살려놓고 그러면 상승장에서 순번이 빠른 걸 팔아버리고 순번이 가장 늦은 거를 갖고 그렇구나. 상승장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최악의 수가 최악이죠.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너무 다 갖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지만 다 갖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물단지는 팔고 뭐 애물단지가 제일 안 팔리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게 또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예, 있죠. 그래 필요한 분들이 있고 또 부동산은 살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예. 매수세가 많다고 또
다 잘 매수세가 많으면 물론 좋긴 하지만 이제 어차피 내 물건 살 사람은 한 10명이 아니라 한 명이니까.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동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이 책이 정말 일부분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정말 네. 이 어려운 시기 또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책의 말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대치동 키즈님께서 15년 네. 네, 부동산 투자자로 살아오시면서 삼은 돈의 원칙을 좀 적어주셨거든요. 네네네. 이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의 원칙. 아, 사실 그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입지가 좋은 것만 사겠어. 아니면은 나는 뭐 무슨 아파트만 사겠어. 아니면 나는 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만 볼 거야. 뭐 역세권만 찾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만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저는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만들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못 보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투자의 원칙이라는 거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 하지 마라. 그쵸. 어. 예, 아니면 뭐뭐만 해라. 음. 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뭐 빼고 다 해라. 라는 것도 결국은 그거는 어떻거나 배제를 시키고 하는 것들의 원칙인데,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모르는 지식이 더 많습니다. 예. 고수 위에 고수가 계속 있는 곳이 부동산 투자니까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범위에서 세우는 원칙은, 내가 모르는 게 많을 때 세우는 원칙은 그건 원칙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편협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 맞던 게 과거에 틀렸던 게 오늘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투자의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투자는 유연하게 하되, 보통 투자에서 실패하시는 거는 사실은 버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지 않더라도 10년을 버티면 그 가격이 싼 가격이 됩니다. 예. 뭐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다행이지만, 그리고 근데 이게 버틴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돈을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물건을 팔지 않게 돈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원칙이라는 거죠. 예, 망하지 않으려면. 예, 투자는 뭐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돈의 원칙이 좀 중요하다. 예, 투자의 원칙보다는 돈의 원칙이 더 우선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경험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돈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뭐 사람마다 다 돈의 원칙은 뭐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돈의 그릇에 따라서 또 원칙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그릇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원칙은 시간의 여유를 갖자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돈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왜 시간 얘기가 나오냐라고 물어본다면, 돈에도 이제 시간이 달려 있거든요. 예, 언제까지 써야 되는 돈들, 아니면은 뭐 목적이 있는 돈들, 돈이라는 건 다 목적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들어간 돈도 목적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5년짜리 목적이 있을 수 있고 1년짜리 목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맞는 돈을 쓰면 상관이 없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다른 목적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면 욕심 때문에. 네. 예. 더 벌려고. 그렇죠. 6개월짜리 돈을 들어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1년짜리 투자에 6개월짜리 돈을 끌어온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의 여유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다 어려움을 겪고 부도가 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이 없는 돈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
예. 그러니까, 아, 투자라는 게 이게 변수가 있으니까요. 목적이 없는 돈. 예, 그렇죠. 네,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뭐 역전세 나고 뭐 이런 것들은 음. 사실은 돌발 변수인데 그럴 때는 목적이 없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좀 책의 말미에 적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 부자가 되는 속도, 사업과 부동산 투자를 또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경제보다 자유의 초점, 또 책의 일부분으로는 또 부동산은 모아가는 것이 아니다에 네. 가까운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 시청자님들께서 꼭 한번 챙겨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치동 기준이 끝으로요. 네.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22년이 참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많이들 당황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이렇게까지 어려울 정도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았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혼란과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이게 사이클이라는 거는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진 거지.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 터무니없는 물건에 투자를 해서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기가 지나면 예, 상황이 다 반전이 된다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서는 조금 이 시장에 너무 몰입해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기보다는 일상을 좀 살아가면서 예, 시장을 조금 좀 먼 뷰로 좀 바라보면서 일상을 살아가시면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음이 너무 힘들다 싶을 때 제 요번 신간을 읽으시면서 좀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진짜 금융위기 하락장을 먼저 겪은 투자자로서 정말 좋은 조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치동 키즈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에 대치동 키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